합천신문사 가족 일본 여행기 1. 현해탄을 건너 오사카까지의 황홀한 여객선의 하룻밤 3월 6일 오전 10시경 합천신문사 임원들과 용주, 주민 등 50여 명이 2대의 합천 고속관광버스에 분승하여 일본행 여객선을 탑승하기 위해 부산항을 향해 달려갔다. 지나가는 차창 밖 들녘에는 어느덧 봄을 알리는 아지랑이가 어른거리고 강가에는 새벽이슬 머금은 버들강아지가 영롱한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다. 이날 오후 2시 30분쯤 부산 세관 앞에 모인 일행은 입항 절차를 마친 후 부산과 오사카를 잇는 펜스타 페리 드리모에 올랐다. 우리를 태운 여객선은 약간 쌀쌀한 초봄의 날씨 속에 비교적 풍랑이 없는 조용한 바다 위에서 순항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한해협을 통과할 때만은 높은 파도에 밀려 선체가 약간 흔들거렸다. 경랑은 아니었지만 거센 선상의 바람이 해수를 머금고 짠내음을 풍겨주었다. 배멀미를 하는 사람들이 보였고 나도 조금은 현기증을 느꼈다. 얼마쯤 지난 뒤 서쪽 바다 끝에 아름다운 낙조가 드리워지고 차츰 바다는 거대한 매머드로 변신하면서 서녁에 붉게 타오는 석양을 서서히 삼키고 있었다. 멀리 수평선도 어느 순간 사라지고 주위에 금방 야음이 검게 깔렸다. 검고 광활한 바다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정적 속에 조용히 항진하고 있는 펜스타 드리모를 응시하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배는 정해진 항로를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오사카를 향해 항해를 계속하고 있었다. 여객선에는 유니폼을 입은 선원이 단 한 사람 보였는데 그는 승객의 안전과 질서 유지의 역할만을 맡고 객실을 순회하면서 그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어느덧 우리를 실은 여객선은 일본 열도에 가까이 왔는지 오후 8시 30분쯤 되어서야 멀리서 불빛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규슈의 키타큐슈와 혼슈의 시모노세키를 잇는 관몬대교가 나타나기 전까지 좁은 해협이 양쪽은 불야성을 이루고 있었고 갑판에는 승객들로 붐볐다. 밤배 타고 즐길 수 있는 절정의 순간이었다. 대도시인 키타큐슈의 건물들이 광채를 쏟아내는 네온사인으로 점차 선체의 바깥 오른편이 밝아졌다. 잠시 후면 관몬대교가 나타난다는 안내방송이 들리자 사람들이 무리지어 밖으로 뛰쳐나왔다. 최고 시속 23노트의 펜스타 드리모는 유유히 교각 사이로 빠져나갔다. 관몬대교는 조명에 비쳐 다리 전체의 모습이 환하게 드러나 보였다. 출항 후 5시간 반 만이었다. 관몬대교를 지나면서 펜스타 드림호 주위는 다시 고요해졌다. 일본으로 향하는 여객선들이 도착하는 일본의 도시는 쓰시마 섬, 후쿠오카, 시모노세키, 오사카 등 4곳이다. 부산과 오사카를 오가는 펜스타 드리모를 운영하던 펜스타드림닷컴은 지난 2002년 4월 펜스타선이 호를 추가로 투입했다. 이제 두 도시를 연결하는 배는 주 3회에서 6회로 늘어났다. 그만큼 배로 일본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증거다. 객실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 사이 우리 배는 동양에서 가장 긴 다리인 세토대교를 빠져나갔다. 9.4의 길이 10년에 걸쳐 완공한 이 다리는 혼슈와 일본의 주요 섬들 중 가장 작은 섬인 시코쿠를 잇는다. 우리 배가 간사이를 향해 항진하고 있는 사이에 동쪽 하늘에 여명이 트이고 곧 이어 아침 일출이 시작되고 있었다. 일몰시의 낙조도 아름답지만 바다에서 보는 일출 광경은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운 장관이다. 어제 석양 때 서녁에서 삼켜버린 태양을 그 바다가 동력에서 다시 토해내고 있는 것이다. 소생하는 태양이 밝은 아침 햇살로 일본을 찾는 우리 일행들을 산뜻하게 반겨주고 있었다. 아침 식사를 마친 오전 8시 30분쯤 왼편으로 간사이 지역이 보였다. 배는 세계에서 제일 긴 현수교라고 하는 아카시 해협대교를 뒤로하고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나아갔다. 우리를 태운 배가 오사카항에 도착한 것은 예정된 시각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1시였다. 통관 절차를 마치고 오사카항을 빠져나왔을 때 30대로 보이는 가이드 아가씨가 우리를 영접하였다. 우리는 그녀의 안내로 미리 대기 중인 펜스타 전용 나가다스 버스에 올랐다. 60대로 보이는 노기사가 운전하는 전용 버스가 오사카 시내 외곽도로를 지나고 있을 때 젊은 가이드 아가씨가 마이크를 잡고
부산에 거주지를 둔 김은주라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김가이드 또는 김상이라 불러달라 하였다. 일본 사람들은 성씨 뒤에 상을 붙이면 상대를 존중한다는 뜻이라고 한다. 김양이라는 호칭은 술집 아가씨 호칭 같아서 싫다는 것이다. 조금은 유머 감각이 있으면서 매우 친절하고 안내를 막힘없이 잘하는 아가씨였다. 오사카 시가지를 거쳐 우리가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고대 우리나라의 문화가 전해진 조상의 순결이 살아있는 나라였다. 나라는 오사카항에서 1시간 정도의 거리에 있었다. 이 첫날의 탐방지 나라. 나라는 일본 고대사와 신화 그리고 전통의 무대이며 교토보다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서기 710년부터 781년까지 일본의 수도였으며 일본의 예술, 공예, 문화 산업의 요람지였다. 불교가 왕실의 보호 아래 처음으로 융성한 곳도 바로 나라이며 불교 문화의 영광이 최고조에 달한 것은 752년 도다이지라는 절이 완성된 무렵이었다. 고대 일본은 중국이나 한반도에서 전해진 선진 문화를 따라 배우고 율령 제도를 정비해 마침내 710년에는 나라를 수도로 정했다. 이에 따라 헤이저, 평성궁을 이곳에 건설하게 됐고 국군의 융성과 국가 수호를 위해 불교 사찰도 많이 지었다고 한다. 이후에 수도가 교토경도로 옮겨지면서 헤이조궁의 대부분은 논밭으로 변했지만 절과 신사가 유독 많이 남아있어 옛 영화를 짐작케 한다. 일본 나라 시대 때부터 오늘날까지 하나의 도시 형태를 온전하게 이어온 곳은 이곳 나라밖에 없다. 나라의 수도가 건설된 지 130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지난 1998년에는 고도 나라의 문화재가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기도 했다. 이런 연유로 왠지 더욱 차분하고 한가롭게 느껴지는 일본의 고도 나라. 절 도다이지의 대불과 고구려의 화가 담증이 그렸다는 벽화가 그려져 있는 물론 화재로 소실되고 지금은 그 모조품이 남아있다는 호류지 범융사도 우리나라의 문화가 전해진 곳으로 유명하지만 거리 곳곳의 역사적 자취를 흠뻑 느낄 수 있는 옛 건물들과 이곳에서 오랜 시간을 살아오며 소중히 간직해온 그들만의 문화가 더욱 인상적이다. 1. 사슴공원. 나라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나라역과 공원 주변에 자유롭게 노니는 사슴들이다. 점심때가 조금 이른 시각이어서 나가다스 버스에서 내린 우리 일행은 먼저 그 유명한 사슴공원을 찾았다. 거기서 우리는 가이드가 안내해준 대로 사슴들이 여기저기서 관광객들에게 접근하여 건네주는 먹이들을 받아먹는 데에 열중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 야생동물이 아닌 사람을 잘 따르는 가축과 같은 느낌이 들었다. 관광객들 중에는 먹이를 사서 사슴에게 애써 던져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슴을 방관하며 공원을 거니는 사람도 있고 자전거를 타고 공원 주위를 선회하는 사람도 눈에 띈다. 전자는 외국인들이고 후자들은 일본인들로 보였다. 이들 사슴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먹이를 요구하는 것은 오랜 옛날부터 사람들이 주는 먹이에 길들여진 탓으로 보인다. 노천명의 사슴처럼 그렇게 관뿔이 향기롭지도 높은 족속의 모습도 아니다. 그러나 일본 민족의 조상신으로 받들고 있는 태양신 아마테라스, 호미카미의 손자 호노니니기가 일본을 지배할 자손을 낳기 위해 하늘에서 일본 땅으로 천송 강림을 할 때 저 사슴들의 원조의 등을 타고 내려왔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호노니니기의 증손자 가무야마토 이와레비코 노미코토가 일본의 역사상 첫 천황이라고 하는 신무천황이라고 가이드 은주양이 설명해 주었다. 믿음이 가지 않는 신화이다. 그러나 신화는 어느 나라 신화든 신화 그 자체로서 이해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했다. 은주양의 설명은 계속되었다. 일본의 개국신을 하늘나라에서 등에 업고 일본 땅에 내려온 사슴은 그때부터 일본에서 신성시 되어 왔고 신처럼 보호되어 사슴에게 해를 입힌 자는 엄벌에 처해졌다고 한다. 사슴공원을 둘러보고 오후 1시가 가까워질 무렵 일행은 공원 입구 식당에서 우동을 곁들인 백반으로 점심 식사를 하였는데 일본에 와서 처음으로 먹는 음식이었다. 여행사에서 우리 구미에 가까운 식단을 배려해서 이 음식점을 지정했는데 싱겁고 느끼한 맛이 우리나라 음식 맛과는 전혀 다르다. 김치, 불고기, 비빔밥 등은 한국 음식의 대명사로 외국에 잘 알려져 있고
두부, 된장, 고추장, 젓갈 등의 발효 음식은 아직까지는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 진수를 음미한 외국 사람들 중에는 단연 한국 음식을 세계적인 음식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다. 2002년 이후 우리나라 김치가 세계 시장을 선점했던 일본 기무치의 수출량을 앞질러 지금까지 그 실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사스 발생으로 인한 세계인의 한국 음식에 대한 인식 변화이며, 그 전에는 우리의 김치 냄새를 기피했던 외국인들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지금은 한국의 김치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조상 대대로 이어온 우리 음식의 과학성을 세계인이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 조상의 지혜와 우리 문화의 우수성에 대한 자긍심을 여기서 또 한 번 느껴볼 수 있었다. 아리가도 고자이마스라는 식당집 여주인의 인사말을 귓가에 여운으로 흘리며 음식점을 나와 목조 건물로 가장 오래된 이름난절 도다이지 동대사를 향해 고용 버스로 다시 20여 분 달려갔다. 2007년도에 필자가 문화유적지 답사차 들린 고려시대에 건축한 국보 제15호인 경북 봉화의 봉정사 극락전이 우리나라에서는 현존하는 목조 건물 중에 가장 오래된 건물이다. 그러나 그 규모면에서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일본의 도다이지의 목조 건물 앞에서 나는 그 방대함에 압도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도다이지 동대사. 도다이지는 호류지 범융사와 함께 나라의 양대 사찰이다. 세계 최대의 목조 건물인 대불전, 세계 최대의 청동 불상 중의 하나인 대불 등은 도다이지가 자랑하는 명물들이다. 서기 756년 쇼무천왕에 의해 세워져 화재, 지진, 내란 등으로 여러 차례 손상을 입었고, 현재의 모습은 1692년에 재건된 형태로 원래의 3분의 2 크기라고 한다. 나라의 대불로 널리 알려진 이 절은 와카쿠사야마 산록의 광대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거대한 대불전을 비롯하여 많은 국보급 건축물과 덴표 시대에서 가마쿠라 시대까지의 고불상을 수장하고 있는 일본 불교 문화를 대표하는 대사원이다. 안내양의 설명에 의하면 동대사는 우리나라 경주의 불국사에서 동쪽에 있는 절이라 동대사라 이름을 붙였다는 설도 있다고 한다. 그것은 동대사의 본전이 불국사의 대웅전의 구조와 동일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도다이지는 743년에 쇼무왕의 뜻으로 세워진 일본 최대의 사찰로 화엄종 대본산이기도 하다. 불교로 국가를 다스린다는 정치 구상을 가지고 총국분사로 세워졌다고 전해진다. 752년 대불은 개안식과 더불어 가람은 차례차례 정비되어 동서에는 칠중탑을 쌓아 올리고 중문, 금당, 강당 등을 일직선으로 배치시켰는데, 이웃의 고우쿠지 흥복사와 더불어 커다란 세력을 떨쳤다고 한다. 3호류지. 나라 안에 호류지가 있음은 경상남도에 해인사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양쪽 모두 화엄종의 종찰이기 때문이다. 일본을 모처럼 찾은 나는 평소에 언젠가는 일본을 여행할 때 꼭 한번 찾아가 보고 싶었던 곳이 호류지였기 때문에 이번 답사 일정에 이곳이 빠져 있어 아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한국 사람이 문화유적 답사를 위해 일본을 방문한다면 우리 조상의 얼과 숨결이 스며있는 이곳 호류지를 어떻게 빼놓을 수 있는지 안타까웠다. 나는 다음에 혼자서라도 호류지를 찾아 지금의 아쉬움을 달래리라고 다짐하였다. 우선 나는 평소 내가 수집해 보관하고 있는 사료 중에 호류지에 대한 문헌을 살펴 여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일본 나라 땅 이카루가 터전의 호류지. 이곳은 67세기 고대 한국인들의 뜨거운 순결이 오늘에도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는 불교 성지다. 일본 철도 칸사이 본선의 나라에서 서남쪽으로 한 정거장만 더 가면 호류지역이다. 여기서 서쪽 나지막한 수풀 쪽으로 10분 남짓한 거리에 큰 가람이 펼쳐진다. 서기 607년 백제인 건축가들이 완공한 금당과 오중탑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 있다. 호류지는 고대 일본과 한국의 두 왕자, 즉 여창 왕자와 쇼토쿠 태자의 아버지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배어있는 사찰이다. 13살의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은 쇼토쿠 태자가 수많은 살해의 위협 속에서 살아남아 섭정의 지위에 올랐을 때 가장 먼저 착수한 일은 아버지를 위해 훌륭한 절을 짓는 것이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신라 백제 접경 지역에서 벌어진 관산성 전투에서 머리가 잘려나간 아버지
성왕의 시신을 부여안고 통곡했던 왕자 여창이 백제왕이 되어 아버지의 생전 모습을 불상으로 조성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가 환생한 땅 일본에 아버지의 조상을 보냈던 것이다. 이처럼 이곳 호류지는 백제 위덕왕과 일본 쇼토쿠 태자라는 비슷한 운명을 타고난 두 사내의 부친에 대한 사무친 그리움과 아픔을 간직하고 있다. 고구려의 남하 정책에 엄청난 위협을 느낀 신라와 백제는 낮에 연맹을 맺고 연합군을 형성하여 백제는 551년 한강 하류 지역의 옛 영토 육군을 회복하고 신라도 한강 상류의 중령박 10군을 점령했다. 하지만 2년 뒤 백제는 갑작스런 신라의 침략을 받고 고구려로부터 회복했던 한강 하류의 옛 영토를 상실했다. 이에 분노한 백제는 신라와 백제의 군사 요충지인 관산성을 공격했다. 치열한 관산성 전투에서 아들 여창을 격려하기 위해 관산성으로 떠나던 백제의 성왕이 신라군에게 포위되어 전사한다. 그리고 목이 잘린 성왕의 시신이 백제로 돌려보내진다. 자신의 탓으로 목숨을 잃고 목마저 달아난 아버지의 시신을 끌어안고 울어야 했던 왕자 여창. 그는 얼마 뒤 왕위에 오른 후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부여 능살리에 절을 지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형상을 본떠 구세관음이라는 이름의 불상을 조성했다. 이 이야기는 수십 년이 지나 바닷길을 건너 일본 땅으로 다시 이어진다. 일본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온 위덕왕은 자신의 아들 아좌 태자를 일본의 사신으로 파견했다. 일본 땅에 도착한 아좌 태자는 당시 섭정에 위치해 있던 쇼토쿠 태자와의 접견을 청했다. 쇼토쿠 태자를 본 아좌 태자는 크게 놀라면서 엎드려 큰절을 했다. 아좌 태자는 쇼토쿠 태자를 보는 즉시 아버지 위덕왕이 성왕을 추모해서 만든 불상인 구세관 음상과 쇼토쿠 태자의 모습이 똑같다는 것을 알아챘던 것이다. 백제로 돌아간 아좌 태자는 아버지 위덕왕에게 이 사실을 전했다. 내 아버지가 외에서 불법을 전하는 관음으로 현현하셨구나. 위덕왕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다. 그리고는 자신의 아버지의 생전 모습을 본떠 지극정성으로 조성한 구세관음상을 일본으로 보내 호류지에 안치토록 했다. 아좌 태자는 이후 일본에 머무르면서 쇼테쿠 태자의 스승이 되었다. 아좌 태자가 그린 쇼토쿠 태자와 두 왕자상이라는 그림은 지금도 호류지에 남아있다. 호류지법융사는 쇼토쿠 태자가 자신의 아버지 요메이 천황을 기리기 위해 사제를 털어 조성한 사찰이다. 쇼토쿠 태자는 호류지를 건립하기 위해 백제에서 수많은 사찰 건축가와 기사, 사신과 스님들을 초빙했다. 백제로부터 구세관음상이 도착한 것은 사찰이 완공되기 3년 전인 604년이다. 위덕왕의 애통함을 간직한 능살리의 절은 이제 이름조차 잊혀진 황량한 절터로 남았고 최근 그곳에서 출토된 용복 문양의 아름다운 향로만이 부왕의 죽음을 비통해 했던 여창의 마음을 전해주고 있을 뿐이다. 한국과 일본의 고대 사찰 중에는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 왕자들이 조성한 사찰이 유독 많다. 그만큼 두 나라의 불교는 부모 자식 간의 깊고 질긴 인연 속에서 피어난 것이라고 수도 있겠다. 아버지와 자식이라는 인연이 참으로 깊고 오묘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세상의 모든 자식이 살아생전 아버지의 마음을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헤아릴 수 있을까마는 알 수 없는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자식된 이들의 공통된 마음이 아니겠는가. 호류지의 금당은 본래 고구려 스님 담증의 금당벽화 불상, 그림 등 모두 12점이 벽면 사방에 훌륭한 벽화로 만들어져 있었던 법당으로 유명했다. 그중 대표적인 벽화는 제육코인 아미타정 토도이다. 담증의 벽화는 경주 석굴암, 중국의 운강석불과 함께 동양 3대 예술품으로 평가돼 왔다. 그러나 이렇듯 빼어난 금당 벽화 12점은 불에 타 손상된 채 현재 그림 모두는 호류지 수장고에 보관되고 있다. 매우 가슴 아픈 얘기지만 이 명화들은 1949년 1월 26일에 불탔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증의 금당벽화 그림들을 직접 대면할 수 없다. 그러나 본 그림 12점 이외로 유일하게 화마를 모면한 담증의 그림이 있다. 그것은 금당 천장 안쪽에 붙였던 소형 그림 비천도이다. 현재 호류지 금당에는 그 당시 실물을 흉내냈던 화가 야스다 유키이고 마에다 세이손 등
여러 화가의 모사 그림들이 진품 대신 각 벽면에 예전처럼 장치되어 있다. 비록 모사 그림들이지만 담증의 금당 벽화를 바라보면 누구나 큰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벽화의 웅장한 구도라는 그 스케일로부터 살아 숨쉬는 것 같은 정교하고 부드러운 묘선 등 지금부터 약 1400년 전 고대 한국인의 훌륭한 예술혼을 우리는 칭송하지 않을 수 없다. 담증은 그림만 훌륭한 고승이 아니었다. 그는 일본 사람들에게 종이 만드는 제지법도 가르쳐주고 먹을 만들어 쓰는 법, 또한 새로운 생활도구로서 맷돌 제작법도 지도했다는 것이 일본 역사책에 밝혀져 있다. 이상 문헌을 통해서 본 호류지는 백제인이 일본으로 건너가 정착했다는 오사카의 아스카 마을의 건축가들에 의해서 지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벽면에 그려진 고구려 담증의 벽화와 불상 등의 뛰어난 예술품들은 비록 대부분 소실되었지만 당시 우리나라의 선진 문화가 이들 일본인들에게 전해졌다는 역사적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고, 그 흔적들이 이 절에 남아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백제의 아제 태자와 일본의 쇼토쿠 태자와의 만남에서 알 수 있듯이 쇼토쿠 태자는 백제의 아자 태자의 할아버지가 되는 성왕이 관산성 전투에서 신라군에게 잡혀 비참하게 목이 잘려 죽은 후 아들 위덕왕의 간절한 기원으로 구세관음이 되어 일본으로 건너와 쇼토쿠 태자로 환생하였으며, 그가 왕이 된 후 백제의 장인들을 불러 지은 절이 바로 이 호류지라는 것을 느꼈을 때 나는 가깝고도 먼 이웃나라인 일본이 이 순간만은 좀 더 가까운 나라로 내게 다가왔다. 사나라 니지노유니 시야마토텐 온천장. 도다이지 답사를 마치고 우리 일행이 다음 코스인 니지노유의 온천으로 갔다. 오후 4시를 넘기면서 이곳에 도착할 무렵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온천장 입구부터 현관은 물론 내부까지 일본 특유의 목재 구조로 목욕시설을 갖추어 놓았다. 가이드의 말에 의하면 지진이 많은 일본에서는 건물이 콘크리트 구조보다는 목재로 된 구조가 지진에 견디어내는 내진성이 더 강하다고 한다. 일본은 전국이 온천지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휴화산 지역이기 때문에 지진의 대재앙이 두렵기도 하지만 때론 따뜻한 온천수로 목욕을 즐길 수 있는 매력도 있다고